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기도 합니다.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항체 신약에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계속 현금을 창출해서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회사는 작년 7월에 유럽 EM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준율을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퍼프와 관련된 모든 특허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이용한 약이나 어떤 기기는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이미 임상 1상에서 췌장암 전이가 멈춘 환자가 2명이나 이미 나온 상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약이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천백만 배용국 작가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하고 유튜브에서 천백만 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천백만입니다. 주로 그 성장주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현재 재테크 관련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번이 이제 그 3번째 출연인데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그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좀 주식이 많이 폭락을 좀 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관세 폭풍에 또 미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그 영향으로 한국 주식도 뭐 엄청나게 하락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하도 떨어질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뭐 공매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무슨 반도체 위주로 해서 공매도들도 많이 나오곤 하던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공매도도 뭐 사실 요번에 하락에 많이 이렇게 기여를 했죠. 근데 이제 공매도보다는 이제 관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공매도보다는 관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식이 이제 하락을 앞으로 더 할 것인지 뭐 안 할 것인지는 사실은 이제 관세가 어떻게 이제 진전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만약 해결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통령도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높은 관세를 맞는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상호 관세를 국가적 재난으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그 협상팀을 미국에 파견한다고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이제 지금 관세가 많이 이제 그 협상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럴 여건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만 낮춰지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낮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기술적으로 뭐 이게 뭐 어떻게 앞으로 더 하락한다 아니면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관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시적 하락일 수도 있고 이제 하락 추세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이제 관세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2020년 팬데믹 때가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를 보면 이제 이 팬데믹이 막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팔았고요. 그때 달러만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마진콜이 나오면서 사실 다 팔고 달러만 샀었는데 요번에도 또 그런 현상 비슷한 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이게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도 막 팔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이제 똑같이 하락하고 이제 원유 가격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뭐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건 이제 통상적인 경우고 사실 지금은 약간 좀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달러 상승도 좀 나타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다 사실은 다 관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의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관세율이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게 문제일까요? 그렇죠. 사실 관세율이 생각보다 높은 점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치가 나왔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이었죠. 이게 그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막 이게 트럼펫 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쫙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상호관세를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게
10%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선물도 상승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하워드 루트닉 장관이 이러면 커다란 그 판때기를 들고 나와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많이들 보신 편인데 이게 이제 국가별 관세입니다.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하늘색하고 이제 하얀색이 번갈아 나오는 것이 이제 상대국이 미국에 청구한 관세율이고 이제 이 노란색이 이제 미국이 깎아준 관세율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라든가 뭐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우리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기네는 관대한 나라기 때문에 25%만 받겠다. 지금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 상대방 국가가 미국에 그 관세하는 부과율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한테 50%를 뭐 부과한다고 했을 때 뭐 근거는 취약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를 들면 뭐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거, 특히 캘리포니아 쌀 수입하지 않는 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구글 지도 뭐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그 망사용료 부과하는 거, 빅테크한테 이런 것들을 싹 합쳐서 이게 한 50% 나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도 굉장히 높은 40몇 %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서 우회 수출을 하려고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들한테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의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2, 3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엉터리 계산이었던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상대 국가가 얼마나 미국한테 무역 적자를 주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 나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냥 그걸 그냥 간단한 산식으로 계산한 거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퍼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적자를 총 이렇게 그 수입액으로 나눈 거죠, 그냥. 사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비슷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적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자, 예를 들면 나누기 전체 수입액, 그다음에 50% 깎아주니 곱하기 50.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A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액이 100이다. 근데 발생한 적자가 50이다. 그러면 이제 50 나누기 100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25%가 나오는 거죠. 아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사람들이 다 많이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USTR이 이걸 이제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자기네가 계산한 공식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자기네가 인정한 공식인데요. 이게 뭐 이상한 뭐 문자가 들어가 있어갖고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분자는 전체 수출액 빼기 전체 수입액.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가격 탄력성 곱하기 관세의 가격 전이 곱하기 전체 수입액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격 탄력성이 저게 4고요. 관세의 가격 전이가 0.25니까 가격 탄력성 곱하기 관세의 가격 전이는 그냥 합치면 곱하면 1이에요. 네.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넣어놓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네. 요거랑 사실상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 규모에 비해서 흑자가 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40%의 네. 관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상호 관세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네가 우리로부터 얼마만큼 무역 적자를 우리가 니네로부터 봤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그냥 딱 관세 때리겠다. 사실 이런 거고요. 뭐 비관세 장벽이니 부가세니 이런 거는 막 계산을 넣겠다고 했는 거 이런 거 다 허구였죠. 사실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 판매되는 뭐 81%의 자동차가 전부 한국산이다. 네. 이게 이제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무역 장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라든가 가격이라든가 AS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돼서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합쳐져서 이제 마켓 쉐어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본 이유는 그냥 다 무역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납세자들이 50년 이상 갈치당해 왔으나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계속 말을 했는데 이런 뭐 논리나 부당함은 사실 아무것도 포함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여기 이제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황당한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제 그 사람은 살지 않고 펭귄하고 바다표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펭귄들한테 관세를 내라는 이제 그런 셈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펭귄들이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약간 여담을 하면 사실 이제 진행자님께서 이제 소설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 보고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소설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펭귄의 섬이라고 하는 아나톨 프랑스 작품인데요. 네. 아나톨 프랑스가 이 작품으로 1921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톨 프랑스를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을 텐데, 이제 대개는 막 타이스 그 작품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아나톨 프랑스가 노벨상을 받게 해준 이제 결정적인 작품은 펭귄의 섬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제 저도 한 10년 이상 전에 읽어서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마엘 신부라는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아마 폭풍우 때문에 뒤집혔나? 뭐 거의 그런, 뒤집히진 않았지만 방향이 딴 데로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폭풍우 때문에 안경이 깨졌거든요. 그래갖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섬에 딱 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원래 의도한 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갖고 갔는데 사실상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사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 섬 신부님은 안경이 깨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펭귄이 보니까 사람 형체하고 멀리서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펭귄들한테 이제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를 받은 이상 펭귄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펭귄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이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펭귄한테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펭귄이 점차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고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평등한 사회에서 살지만 나중에 투쟁을 통해서 어떤 펭귄은 왕이 되고, 또 어떤 펭귄은 뭐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또 어떤 펭귄은 이제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벌고 뭐 권력을 쟁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엄청난 이제 부익부 빈익빈 사회, 펭귄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의 역사를 빗댄 이 소설인데, 아마 뭐 맞을 겁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아나톨 프랑스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기발한 소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기발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펭귄이 지금 여기서는 사람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소설이 생각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깐 뭐 재미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호관세 비밀이 밝혀지니까 무역 적자를 결국은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쇄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하게 되고, 사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STR이 제시했던 이 공식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상호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쪽에서 우리한테 부과한 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저쪽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부과하는지가 변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식에.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은 그 공식에 그 항목이 없어요. 네. 상대가 우리한테 얼마나 부과하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상호관세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한테 좀 실망을 했죠. 왜냐면 아무 논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애가 떼쓰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 부분 회의감이 들었을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이 주식 하락의 원인이 많이 되지 않았나,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관세 문제가 우리가 잘 해결해야 나중에 주식이 잘 오르지, 네. 사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앞으로 3, 4개월 후에는 사실상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관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상호 관세의 어떤 점이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 시장에 이렇게 특히 걱정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다 보니까 차별을 당할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하면서
그 보복 관세를 상당히 의식했다.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말로는 막 뻥뻥 큰 소리 치는데 사실상은 보복 관세를 되게 겁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 유럽에 대한 관세율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은 비관세 장벽이 높기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계산을 미국에서 해봤더니 뭐 독일 같은 데는 비관세 장벽이 뭐 50%가 넘어간다. 뭐 이런 계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을 질자로 고려한다 그러면 관세율이 20%가 아니라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만 3, 40% 이렇게는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20% 정도만 부과를 했다는 건 유럽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보복 관세를 상당히 의식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높이면 유럽에서 당연히 보복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 계속 자기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고, 만약 진짜 관세율이 높았다면 아마 중국처럼 이렇게 그 보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20% 했는데 아마 유럽에서는 저는 20% 보고 내심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 양쪽 나라의 모든 관세를 다 그 공산품에 대해서는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유럽하고 미국은 결국은 지금 20%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밑에 대화를 해서 적당히 유럽으로 들어오는 미국 제품 좀 깎아주고 미국으로 가는 유럽 제품 좀 깎아주고 해서 봉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인데 이번 상호관세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빼면 뭐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번에는 빠졌지만 이게 그 이민 문제하고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반드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이거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하고 물밑 협상을 잘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뭐 인플레라든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 나라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 뭐 하여간 뭐 자동차도 거기서 많이 만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이게 USMCA, 그러니까 세 나라가 나프타의 후신이죠, 자유무역. 이거를 USMCA 규정을 만족하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현재 무관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조가 저는 이어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FTA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내고 그 나라는 똑같이 이제 그 FTA가 있는데 규정만 만족시키면 무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일본도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제 국가의 뭐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최고의 협상팀을 이제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일본도 이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지도자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 네. 사실 좀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유럽은 우리나라가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경쟁하고 또 뭐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하고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자동차 뭐 이런 데하고 경쟁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뭐 관세가 높으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좀 앞으로 심각해지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도 이제 앞으로 또 낮아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낮아지게 되면 사실 이거 되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공매도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작년 8월에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8월 5일이었나?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빅테크들이 이렇게 쫙 하락을 하면서 선물로 이제 N을 그런 조달했던 그 투자자들이 마진콜 압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그 선물 거래가 이제 청산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때랑 상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엔캐리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 있을 텐데,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일단 마진콜이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금요일엔 강세대가 됐지만 금요일에 이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를 막 사게 되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약세를 보이는 게 맞죠, 달러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니까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엔화가 강해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데,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와버리면 이제 뭐 재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지
N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달러 N 환율 이런 것들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 주식이 2025년 들어가지고 정말 대폭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네, M7 위주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예. 몇 년간의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금요일만 해도 5%가 빠졌죠. 목요일도 한 5% 빠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이틀 사이에 10%가 빠졌는데 이게 이제 5년 만에 뭐 최하위 하락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월에 고점 대비해서 벌써 20%가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10%에서 20% 빠지면 조정, 20% 이상 빠지면 이제 하락 전환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락 속도가 지금 2020년에 뭐 팬데믹 때 2000년에 닷컴 버블 때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미 하락 추세 전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제 생각인데 호재가 나와서 주식이 좀 상승을 해도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매도 기회로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전환은 뭐 커다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다 없애겠다든가 뭐 이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 폭락을 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설픈이 상호관세 때문이긴 한데 사실 이거 말고 하락 징조가 보인 거는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락 징조를 보고서 사실 2월 중순에 미국 주식 싹 다 팔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으로 사실 이제 옮겨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왜 미국 주식이 하락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징조를 봤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성정길 TV 보시는 분들이 뭐 저 사람은 뭐 저런 거시 지표 같은 걸 보고서 팔았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참조가 나중에라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그걸 올려요 매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미국 주식 하락을 보인 거는 조짐이 나타난 건 이제 2월 중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월 중순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락 조짐이라는 게 이제 크게 제가 보기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월마트 실적이었고요. 둘째는 S&P 글로벌 2월 서비스 PMI였고요. 셋째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였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첫째 실적을 그 당시에 발표했는데 실적은 잘 발표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컨센서스였어요. 다음 가이던스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2025년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나 EPS에 대한 월마트의 예상이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 주가가 이제 그날 6% 빠지고 그다음날 또 2% 빠지고 막 이랬는데 월마트 실적은 미국인들의 그 소비 심리에 이제 힌트를 제공한다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마트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건 이제 관세 때문이었어요. 관세의 불확실성. 그래서 월마트는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에서 이제 물품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월마트는 사실 다른 기업의 실적 발표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 실적을 보고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고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도 가져올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일단 살피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S&P 글로벌 2월 서비스 PMI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문제고. 근데 이 서비스 PMI가 49.7을 그때 딱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으면 확장이고 50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 2월에 들어서 딱 이 서비스업이 50일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제조업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조업 PMI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비스업이라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제조업이 안 좋아도
서비스업이 미국은 좋으니까 계속 경제는 강하다. 사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됐구나. 사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2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그럼 아까 말한 서비스 PMI랑 비슷한 거죠. 소비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부각된 시기가 이제 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기대 인플레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치를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3년 11월 이후 최고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95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문제가 되겠다는 걸 사실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P 글로벌 서비스 PMI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모두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미리 경고를 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관세에 대한 경고는 이 지표로서 그 당시에 이미 충분히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문제였는데 이것도 역시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온 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이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미시간대 지수와 함께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그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간대 지표도 안 좋았죠. 컨퍼런스 보드 CB 지수도 안 좋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CNBC에서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보인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2년물하고 10년물을 비교를 합니다.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을 판단하는데 10년물하고 2년물을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개월물하고 10년물이었죠. 그래서 이거 좀 시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연준은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금리를 더 이렇게 선호한다고, 비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물이 이제 연준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은 경기 침체 신호로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 차이를 활용하는데 여기서도 또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아이비들의 발언들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이제 좀 험악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OA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7개월 내에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미국의 예외주의가 틀렸을 것 같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나왔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비싼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싼 상태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 비싼 상태가 계속 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 성장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다 관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관세 문제를 안고서도 그만큼의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미 과대평가돼 있는 데다가 관세 문제가 덮치는데 그것까지 이겨내고서 더 크게 성장을 하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주식을 다 팔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국내 주식을 좀 더 좋게 보시나요? 이제 국내 주식은 너무 싸기 때문에 좋게는 보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 시장을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때그때 이제 좀 대응을 하는 트레이딩인데 이제 이 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는 거시적인 여건과는 별로 관계 없이 그 종목을 처음에 투자를 딱 했으면 이 투자할 당시에 그 회사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발전 방향에 의해서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그 플랜을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잘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쭉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거시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수시로 이제 회사의 IR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맞지 않는 분들은 이제 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트레이딩은 사실은 기업 가치보다는요. 현재 그 상황에서 부각되는 주요 섹터가 무엇인지 아니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거시를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국내 주식은 주로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제가 IR 담당자하고 통화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접근성도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무슨 숨겨진 정보가 아니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회사 담당자하고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시적 여건을 많이 반영해서 트레이딩을 하고요. 거시가 안 좋아지면 팔고 거시가 이제 좋아지면 사고 이런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거고요. 국내 주식은 거시는 별로 안 봅니다, 전혀. 그냥 철저하게 종목만 분석을 해서 이 종목 자체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면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외부의 무슨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그냥 기업 자체가 좋다 그러면 그냥 쭉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와 해외를 두 개는 저는 비교는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국내 주식은 그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갖고 가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국내 주식은 항상 좋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르면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참 장기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제가 IR 담당자하고 항상 전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증자 계획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거 가장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2월에 미국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 주식은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난주였나? 하여간 뭐 지난주에 이제 하나 지금 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았더니 또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을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 됐다 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식을 팔아서 허전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사실 오랫동안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게 또 좀 애착이 남달아서 그런지 비트코인을 팔았더니 가격과 관계없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사버렸어요. 그냥 올랐어도.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사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싹 팔고 났더니 약간 허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미국 주식을. 그래서 아유 뭐 손해 보더라도 뭐 하나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소량을 좀 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물린 상태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뭐 그 어제 금요일 날 폭락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아마 잘 모르는 종목일 텐데요. 아이렌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아이렌. 이런 종목인데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한 40%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하락한 다음에 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물린 상태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찾다가 이제 요 기사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을 사게 됐는데요. 인사이드 머니에서 아이렌이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된 비트코인 채굴 주식인 이유라는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 찾아보니까 아마 JP 모건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12로 이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여기 성정길 TV 이제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렌은 이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로 이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나 무슨 AI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이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실 그런 이제 컴퓨팅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회사는 2025년 하반기까지 해시율을 초당 57EH로 확장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 직접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서 클라우드와 콜로케이션을 위한 신속한 확장을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기술 혁신하고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로 클라우드하고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금년 2분기에 134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요. 1분기 대비해서 813개의 비트코인을 더 채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이제 딱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결산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2분기라고 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를. 그래서 이제 134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H100, H200 칩
칩을 이제 많이 사들여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활용했고 블랙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앞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뭐 다 맨날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마라톤 뭐 디지털 네. 홀딩스 이런 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렌 요 회사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 플러스 AI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순수한 비트코인 채굴만 한다든가 아니면 또 비트코인만 사모으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도 더 하고 또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사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보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들을 계속 사모으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게임스톱도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테더 같은 데도 8,888개였나? 88,000 뭐 몇 개였나? 880 몇 개였나?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8자로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8,888개인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또 행운의 숫자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들을 계속 사들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저평가 종목 혹은 또 장기 투자하면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이제 몇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현대건설에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근데 저는 이 성장길 TV 나오면서 이거 손해 봤어요 그때. 왜냐하면 네. 그때가 딱 이제 현대건설이 바닥에서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때인데 네. 이걸 좀 사야 되겠다 제가 그날 아침에. 네. 근데 여기 늦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못 샀거든요. 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봤더니 올라 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못 샀어요. 다음 날 사야지 했는데 다음 날은 더 올랐어요. 그 다음 날도 못 사고 그 다음 날 샀는데 그래서 왕창 비싸게 샀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 있긴 한데 어떤 기업이 이제 과거의 사업에서 좀 환골탈퇴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 새로운 분야의 자리를 잘 잡는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현대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는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 산업의 대장주 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원전과 SMR의 대장주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건설주의 밸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원전과 SMR 기업에 부여하는 밸류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월 28일에 이제 이게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2025년 그 CEO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건설이 H 로드라는 이제 그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원전하고 SM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현대건설이 이제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2030년까지 원전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재편할 계획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는 중에 SMR, 원자력을 113번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44번을 언급했는데 네. 건설이라는 단어는 12번만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전과 SMR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의 수주가 금년에는 이제 18%인데 2030년에는 이게 28%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 기여도가 금년에는 5%에서 2030년에는 24%로 이제 원전 쪽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근거로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증권사 보고서에서 좀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보다시피 현대건설은 이제 대형 원전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협업을 해서 중동을 공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을 공존을 합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리고 SMR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홀텍이라는 이거 이제 글로벌 리더 중에 하나거든요. 홀텍을 또 사업 파트너로 삼아서 북미, 유럽, 동남아 이제 이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이제 국내 원전의 70%를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대형 그 원전인 UAE 원전도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현대건설과 함께 이제 불가리아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이제 여러 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유럽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맡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맡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아마 그 유럽 지역은 상당 부분 수주를 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협업 관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불가리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내에 EPC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EPC 전환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홀텍은 이제 그 아까 SMR 업체 이런 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팰리세이드를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뉴저지에 오시스터 클릭 그다음에 미국 전역에 글로벌 SMR로 확장을 해가는데 이제 현대건설하고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만 이게 파트너십이 아니고 홀텍하고 현대건설은 이제 계속 앞으로 가기로 같이 가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건설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우리나라 한수원,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홀텍 이렇게 해서 대형 원전, SMR 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영국 SMR에서 이제 기술 선정을 하는데 1차 후보로는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홀텍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게 그 뭐지? 이게 수주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EPC라는 게 뭐냐면 EPC는 이제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큐먼트 조달 그리고 컨스트럭션 시공 이런 걸 줄여가지고 EPC라고 하는데요. 이 원전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컨택하지 않고 딱 하나의 회사에 맡기면 이 회사가 이제 전부 다 하는 이런 형태인데 원자력과 같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EPC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대건설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공, 뭐 시운전, 뭐 이런 걸 다 이제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이제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건설 그 사장님께서 현대건설이 이제 TSR 그러니까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25% 이상으로 이제 설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최소 그 배당금을 800원으로 상향했고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TSR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건 아닌데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그래갖고 주가 상승하고 배당금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투자자 주주가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TSR은 이제 최종 주가 빼기 초기 주가 플러스 배당금이 이제 분자고 초기 주가가 이제 분모가 이렇게 돼서 3만 원에 매수를 해서 3만 8천 원에 매도하고 배당금 1,000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3만 8천 빼기 3만 플러스 1,000원 나누기 3만 이렇게 해서 이제 30%가 이제 TS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대건설은 사람들이 다 이게 건설업체로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체로 정의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원자력과 SMR 기업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받는 밸류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 원자력하고 SMR 기업이 받는 밸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원자력하고 SMR 기업이 받는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단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사실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은 훨씬 더 크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매수 추천 아니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자료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AI와 반도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좀 이 섹터의 매력과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사실은 제가 챗GPT가 2022년 말에 나왔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주구장창으로 AI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도 계속, 왜냐하면 AI는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시마다 계속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2년 정도 계속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AI가 이제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장의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TD 코엔이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임대 일부를 철회했다고 딱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플러스 딥시크 사태가 합쳐지면서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이제는 AI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구나. 사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AI 관련주가 상승세가 꺾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딱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은 이제 2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3월 들어서 똑같이 TD 코엔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중단한다.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영향으로 AI 관련주들이 또 낙폭을 확대했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의외로 비트코인 채굴주들도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이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채굴 수입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좀 다각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AI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또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또 똑같은 뉴스를 내보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개발을 중단 연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TD 코엔이 2번에 걸쳐서 데이터 센터 축소를 보도했는데, 이번엔 또 블룸버그가 또 그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축소 대상이 뭐 인도네시아, 호주, 영국, 미국 일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계속된 이런 소식이 AI에 관한 이런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관세는 예전에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 하이닉스 이런 데가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한미 반도체. 이런 것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도 또 이제 반도체 투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요즘 보면 이제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합을 해보면 지금은 AI나 반도체에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시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지금 당장 뭐 주식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요? 좀 대표님이 이렇게 좀 평소에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다. 사실 이렇게 말 들어주시면 되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인데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남한테 알려지기 전에 조그마한 상태의 기업을 사실은 찾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찰리 먼거가 사실은 그 추천했던 투자 방법입니다. 찰리 먼거가 이제 USC 경영대학원 강연을 갔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만약 그 부회장님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어떤 투자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조그만 기업을 남들이 알기 전에 먼저 열심히 찾아서 그 기업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약간 모방해서 뭐 그분의 실력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런 철학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초기 기업이니까 실패할 경우도 많고 성공하면 크게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업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기업은 이제 항체 신약에다가 바이오시밀러를 합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PBP1510이라고 하는 이제 췌장암 항체 신약 때문이거든요.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췌장암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췌장암 치료제 글로벌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이고요. 2027년에는 이제 한 뭐 6조 9천억 원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 현황을 보면은
2013년에 이제 허가가 된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병용해서 네. 사용하는 이게 이제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생존 기간이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FDA에서 입센에서 만든 오비나이트라는 거를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했는데 이 약은 사망 위험률이 16%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FDA에서는 20%가 넘어야 승인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약은 16%인데도 특별히 승인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췌장암에 대한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지금은 이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그 특별한 표적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PBP-1210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세계 최초의 췌장암 이제 항암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췌장암 치료제, 항암제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까? 네. 암 정복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이게 암 정복에 가까운 회사들을 몇 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췌장암 관련해서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췌장암 관련해서 특별한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그 특별한 경쟁력이 뭐냐면 PAUF, 퍼프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이 퍼프가 뭐냐면 이 퍼프가 많으면 췌장암 진행과 전이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퍼프가 많으면 췌장암에 걸립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퍼프 단백질이 과발현돼 있으면 췌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이 퍼프가 과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PBP-1510은 이러한 그 퍼프를 타겟으로 하는 그 표적치료 항체 신약인데요. 퍼프라는 걸 이거를 아까 과발현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췌장암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중화시켜 가지고 이제 췌장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유방암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허셉틴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이 허셉틴의 경우는 이제 허투라는 인자가 이제 과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화시키는 약이 이제 허셉틴인데 여기 이 약은 이 허투의 과발현율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PBP-1510은 80% 과발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나 퍼프를 중화시키는 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프와 관련된 모든 특허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이용한 약이나 어떤 그런 그 기기는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P-1510은 현재 임상 1상을 이제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21명한테 이제 투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게 췌장암은 또 환자 구하기 힘들어서 일상을 30명만 모집을 하거든요.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21명한테 투약이 됐는데 FDA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제 백인, 흑인, 아시아인을 섞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환자가 10명으로 제일 많고 미국 환자가 6명.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스페인 환자는 투약이 끝났고 이제 미국 환자한테 지금 투약을 진행하고 있고 뭐 4월부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임상 1상에서부터 이미 진짜 고무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환자 아까 10명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스페인 환자 10명 중에서 이 2명한테서 췌장암 전이가 멈췄어요. 임상 1상에서. 근데 이제 이게 임상 1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임상 1상에서 이 정도 효과면 임상 2상에서는 확실히 전이가 멈출 거라고 이제 FDA에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임상 1상은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냐면 이미 다 치료를 해본 사람들, 네. 췌장암에 대해서 이미 다 치료를 해서 실패해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서 3개월 후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 네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1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치료 방법이 없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이나 위암 같은 분들은 이 3차 치료 이런 기간에도 이제 생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암은 굉장히 이렇게 악독한 암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사망률이 높죠. 예, 사망률이 높아서 뭐 생존율이 낮은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페인 환자 10명 중에서 2명이 멈췄다고 하는 건 임상 1상에서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상 이제 1상이 끝나면 이제 2회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2회 이상은 좀 다르거든요, 1상하고. 왜냐하면 2회 이상에서는 이제 초기 환자를
임상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다른 치료 다 하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창기 환자부터 네.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의 농도를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이런 그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농도를 낮춰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회 이상에서는 농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환자를 할 수 있고 농도를 높이니까 이제 임상 일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효과는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 여름까지 임상 일상을 마치고 이제 곧바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회 이상을 이제 여름부터 진행할 건데, 근데 이제 2회 이상에서 만약에 80명을 대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해서 FDA에 곧바로 이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패스트 트랙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신속 심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PBP1510이라고 하는 약은 미국 FDA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EMA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희귀의약품으로 다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땅한 지금 췌장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제 다 유럽, 미국, 우리나라가 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요, 임상 3상을 안 합니다. 임상 3상을 안 하고 이제 임상 2회 이상만 마치면 곧바로 가속 승인을 요청하면 곧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상 2회 이상을 실시해서 2027년에 이제 데이터 검증이 끝난 후에 이제 FDA에 가속 승인을 요청할 이런 상태고요. 참고로 이제 요즘 뭐 라이센스 딜들을 많이 하는데 이 PBP1510 이 약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라이센스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라이센스를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그냥 임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흥미로운 사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예, 요게 이제 췌장암에 걸린 이제 마우스를 상대로 해서 항암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암에 걸린 부위고요, 그렇죠? 이제 췌장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췌장암에 걸린 G 컨트롤 IgG고, 가장 오른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병용해서 사용됐을 때 이제 췌장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왼편은 이제 그냥 컨트롤하는 IgG고, 왼편에서 이제 두 번째가 PBP1510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젬시타빈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편이 이제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병용해서 사용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합쳐서 사용했을 때는 암이 거의 없어졌죠. 네. 다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PBP1510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효과가 나는 건 이제 젬시타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이 젬시타빈은 지금 FDA에서 승인한 사실상 이 췌장암에 거의 유일한, 유일하진 않지만 하여간 거의 유일한 그런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가 큰 걸로 따지면 이제 1위는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합친 거, 2위는 PBP1510 단독, 3위는 젬시타빈 단독, 4위는 이제 그냥 컨트롤 Ig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에서는 이제 PBP1510이 췌장암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입증을 이미 한 상태고요. 가장 효과가 큰 조합은 PBP1510에 젬시타빈을 합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한테 투약했을 때는 조금 지금까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임상 일상의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PBP1510을 단독으로 투약했을 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지금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임상 일상에서 췌장암 전이가 멈춘 환자가 2명이나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약이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이 기업이 뭐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독점적 위치, 이거는 이 기업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FDA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FDA에서 자꾸 그 미국 그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주라고 자꾸 푸시를 한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이 퍼프라는 물질이 췌장암 진행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단백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췌장암 진단 기기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 퍼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기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기로 사람 이렇게 뭐 피를 뽑든가 해서 보면은 퍼프가 많이 있다. 그러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이 퍼프가 과발현돼 있으면 이제 췌장암 진단 키트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확률이 크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데요. 현재 민감도가 86%라고 합니다. 민감도는 암을 암이라고 진단하는 걸 말하고 특이도는 암이 아닌 걸 암이 아닌 걸라고 진단하는 건데 민감도가 86%인데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금년 말에 이걸 출시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진단기기 하고 이제 영상 진단의 글로벌 시장 규모인데 2024년 기준으로 이게 췌장암 진단 그 기기 규모 그러니까 그 시장이 3조 6천억 원이고요. 2026년에는 4조 1천억, 2028년에는 4조 8천억으로 이제 진단 시장이 성장할 전망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마땅한 진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CT 찍고 뭐 좀 이상하면 MRI 다시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또 저 뒤에 숨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복잡한 방법을 이용해서 발견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도 어렵고 이미 발견하면 뭐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계획대로 제품이 출시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상당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췌장암 항체 신약하고 진단 기기가 잘 되면 한 방에 있는 건 알겠다. 근데 아직 매출이 제대로 그럼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이 제품이 아직 성공이 좀 멀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매출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건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상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항체 신약에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계속 현금을 창출해서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회사는 작년 7월에 유럽 EM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준유를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투준유를 유럽에서 출시할 거고요. 이제 그 유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하고 지금 협상 중이고 아마 4월 중으로 유통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지금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허셉틴의 시장 규모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 기준 허셉틴의 시장 규모는 5조 5천억 원이고요. 2028년은 1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거고요. 근데 유럽은 전체 시장 규모의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2028년 허셉틴 유럽 시장 규모는 한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유럽 점유율 10%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2,500억 정도의 매출이 유통사에서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유럽이고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남미 등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그 제약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약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좀 까다로운. 그래서 현재 이제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고 이 절차만 끝나면 이제 그냥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뭐 승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임상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들은 이미 이제 유럽 EM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유럽 허가를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국 허가로 인정을 받은 상태고 이제 지금은 절차를 밟아 나가는 상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요,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하면 뭐 어중이 떠중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개의 제약사가 있는데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거 허가를 받은 회사는 세계적으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EMA의 승인 현황입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받은 게. 근데 이제 6위가 6번째가 중국인데 유럽에서는 또 중국 거는 가격 불문하고 안 써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 이제 이렇게 약효는 다 바이오시밀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뭐 시장 이미 다 세팅이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누가 하느냐 이 두 개인데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 중에서 가장 싸게 이렇게 세팅을 이미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도 지금 제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회사에 물어보니까 유통을 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협상이 마무리된 회사가 매출이 1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회사고 그 회사는 이 제품을 갖다가 자기네가
유럽에서 허셉틴 1등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못 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고 그다음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임상 3상을 또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도 성공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어코드라는 걸 통해서 영국 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말에 영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고 내년에 EU 그리고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바스틴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으면 유럽에서는 8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이 있고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논리는 간단한데 자, 이 회사가 2021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상장 공모가가 32,000원이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조였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바이오시밀러 한 개당 1조 원의 가치를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2개, 아까 말한 허셉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2개는 성공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기업 가치도 2조. 그래서 이렇게 그 32,000원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승인이 안 되고 헤매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한 개는 이미 이제 2개 중에 유럽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그 유럽의 제약사 유통 협의 중이고 나머지 한 개도 이제 임상 결과가 잘 나와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상했던 2조의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뿐 아니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게 아까 말한 췌장암 항체 신약과 진단 키트인데 이거는 아예 밸류에 반영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바이오시밀러 2개만 가지고 2조 밸류를 했는데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2개에다가 항체 신약도 있고 한데 1조도 안 돼요. 저기가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매우 낮군요. 13,000원 정도? 네네. 1조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게 뭐냐면 이제 한 사모펀드가 네. 이제 만기가 돼서 해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펀드에 한 35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매일 2만 주씩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탑픽 종목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걸 네. 사세요, 파세요 이런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서 적자 기업이고 뭐 매출도 소소한 상태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보시고 그래도 뭐 관심 있다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가님이 그 종목을 선택하고 공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종목을 선택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좀 방법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이상한 그 상호관세 때문에 장이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폭락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하고 뭐 일본은 더 폭락하고요. 이렇게 종목이 떨어지는 시기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좋은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요. 오를 때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폭락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주식도 폭락을 했을 거고 평소에 좋아하는 주식도 다 폭락을 했을 거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었던 주식을 팔고 지금 이제 그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폭락을 했을 때는 다 같이 폭락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어스캠퍼스에서 또 다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강의를 했다가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제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어스캠퍼스에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